안녕하세요. 차교수의 양자역학 강의입니다. 벌써 14주가 됐습니다. 이제 14주, 15주, 2주밖에 안 남았죠. 14주 첫 번째 시간은 챕터 5 세 번째 시간인데, 챕터 5 세 번째 시간은 교재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걸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에는 이제 양자역학, 3차원 양자역학을 이제 적용하는 고체물리가 나와 있는데, 내가 고체물리를 모르죠. 그래서 핵물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물리는 원자 핵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원자 핵을 설명하는 방법이 원자를 설명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것이죠. 원자 핵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것인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자하고 똑같이 고유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설명하는 것과 양성자나 중성자를 설명하는 것이 똑같은 방법인데, 원자 핵이 오히려 이제 그 원자 속의 전자보다도 더 다양한 현상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 속에는 페르미온이 전자라는 거 한 가지만 들어있죠. 근데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더 이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자를 설명할 때는 원자 핵이 단순히 전자들한테 전자를 잡아다니는 전기력을 주는 그 힘의 센터로만 작용하지만, 원자 자체를 또 원자 핵 자체를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또 그 안에서 잘 서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떠냐? 전자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력이죠. 그래서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전기력, 이 한물질 포텐셜이 있고, 전자들과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두물질 포텐셜이 있죠. 그런데 원자 핵을 만드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들에게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이제 양성자와 양성자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핵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좀 작용하겠죠. 그런데 이 전기력은 핵력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주된 것은 이제 핵력이고, 거기에 이제 전기력은 조금 수정하는 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전기력 전자의 경우는 잘 알고 있는, 쿨롱 법칙으로 잘 알고 있는 전기력이라고 한다면, 원자 핵에서는 원래 처음에 원자 핵의 양성자나 중성자 사이의 핵력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대신 모양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자 핵도 원자 속의 전자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아주 잘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원자 핵을 소개하는 것도 원자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흥미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챕터 5 마지막 시간에는 원자 핵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또 복습하기로 하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똑같은 입자들 사이에 그 파동함수는 이제 그 고유스핀에 따라서 그 입자가 이제 그 보존이냐 페르미온이냐에 따라서 대칭함수가 있고 반대칭함수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대칭함수라는 사실과 반대칭함수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 입자들 사이에는 이 입자들의 파동함수가 겹치게 되면 특별히 마치 힘이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익스체인지 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존의 경우에는 이 익스체인지 포스가 서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이 익스체인지 포스가 서로 밀쳐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고유스핀이 있는 경우에 이 입자들의 전체 파동함수는 위치의 파동함수와 그 다음에 고유스핀을 나타내는 스피너의 파동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할 것 같으면,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는 뭐였습니까? 꼭 같은 입자들이 있을 때, 뭐 꼭 같은 입자가 똑같은 입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그 두 입자의 레이블 표시를 바꾸는 이제 연산자였습니다. 이 연산자의 성질로부터 우리 무엇을 알았냐면 대칭화 공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존들은 처음부터 보존들한테는 그 대칭인 파동함수가 적용이 돼야지 되고, 페르미온
되면은 반드시 반대측인 파동함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한 번 그러면 계속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그 대칭화 공리에 우리가 도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 껍질 모형과 원소의 주기율표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들 사이에는 한 물체 포텐셜과 두 물체 포텐셜이 작용하는데, 이 한 물체 포텐셜이 바로 원자의 원자 껍질 모형을 만들었죠. 근데 이 주기율표는 바로 한 물체 포텐셜만 작용한다고 하는 그 조건 가지고 만든 그 원자 번호하고 이제 주기율표에서 나오는 그 원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가 전자와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두물체 포텐셜도 고려해야지 제대로 된 주기율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자 껍질 모형의 두물체 포텐셜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공부했죠. 자, 그러면 원자핵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원자는 이제 일반적인 명칭이죠. 원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원자가 있는데, 마치 여기 이제 동물이 있다면 동물 같은 것입니다. 동물이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종류에 관계없이 원자가 있죠. 그 원자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원소였습니다. 그리고 원자핵도 마찬가지로 원자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원자핵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핵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원소가 엘리먼트고, 이건 원자의 종류죠. 그리고 핵종은 뉴클라이드입니다. 원자의 영어는 애톰이죠. 애톰의 종류가 엘리먼트. 그 다음에 원자핵은 뉴클리어스인데, 뉴클리어스의 종류가 뉴클라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원자와 원자핵, 그리고 원소와 핵종을 구분해서 한번 이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원자의 원자핵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거, 여기는 사실은 좀 과장해서 그렸죠. 원자핵은 원자 전체의 질량의 크기로 한다면 만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원자 크기의 만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원자핵이 있는데, 여기 이제 너무 크게 그렸죠. 근데 그 원자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성질은 이 전자가 결정을 하고, 원자핵의 성질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를 공부한다, 원자의 양자역학을 적용한다라고 할 때는 그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을 저 전자에 적용하는 것이고, 원자핵의 양자역학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양성자와 중성자에 적용하는구나,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자를 애톰이라고 하고, 이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소는 엘리먼트인데 원자의 종류인데, 그러면 원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단지 하나의 번호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자 번호죠. 그럼 원자핵은 어떻게 되느냐? 원자핵은 그 종류를 핵종이라고 하는데, 이 핵종은 어떻게 하냐면, 원자핵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번호,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성자수, 그래서 이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수 두 개로 핵종이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정의됐는지 보면, 원자 번호는 우리가 Z자로 보통 쓰죠. 처음에는 중성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자는 그 원자 속에 전자가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아주 작은 에너지만 주더라도 전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전자가 하나 더 붙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중성 원자에 전자가 더 붙고 떨어진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면 이제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원자 핵에 포함된 양성자수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원자 핵에 포함된 양성자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원자 전체는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그 중성 원자에 포함된 전자수도 원자 번호와 같겠습니다. 그리고 중성 원자는 이게 양성자수하고 원자핵에 포함된 양성자수하고 원자핵에 포함된 전자수하고 똑같으면 그 원자의 전하가
중성인데, 다시 말하면 전하가 0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 양전하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음전하가 소수점 이하 끝까지, 이게 소수점 이하에 쭉 나가는 전하량입니다. 이게 콜롱으로 표시하면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곱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끝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그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입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바로 뭐냐면 원자핵에 포함된 중성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라고 그러고 A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에 포함된 핵자 수라고 하는데, 이 핵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자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의 종류는 무엇으로 간단히 표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원소의 주기율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쭉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세로로 있는 원소들이 아주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원자와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성질이 비슷한 것들로 이렇게 나열이 되죠. 이렇게 원소의 주기율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의 주기율표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게 쭉 나열하고 여기 빈칸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런 빈칸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요 속에 요만큼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요만큼이 더 들어가고, 자, 요 속에도 요만큼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 자연에서 저절로 관찰되는 원소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저절로 이제 존재하지만 이건 안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내보내면서 다른 것으로도 변할 수 있는, 감마선을 내보낸다 그래서 다른 걸로 변하지는 않지만, 다른 원소로 변하지는 않지만 알파선과 베타선을 내보내면 다른 원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사성 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불안정한 원소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된 것들은 가만히 놔둬도 안 변하는 안정된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 원소의 주기율표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건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원소들입니다. 여기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게 어떤 거냐면, 가장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저절로 존재하는 원소는 여기 있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 그래서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는 원자 번호가 92번까지만 있었는데, 이 원자 번호가 사실은 별게 아니라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원자 번호가 92에 멈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왜 원자 번호가 92가 최대인가? 더 큰 건 왜 안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를 혹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가 하는 연구가 1930년대에 아주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건 불안정한 원소다, 방사선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원소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것 중에서 방사선을 안 보내는 안정된 원소는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납이 있고, 납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더 큰 거 비스무스인데, 이 비스무스가 이게 안정된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부터 원소를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성된 원소들이, 이런 것들이 새로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까지 가장 이제 원자 번호가 큰 게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게 오가네손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자 핵의 대상이니까 핵종은 어떻게 될까? 핵종은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원소의 경우에는 그냥 원소 기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원자 번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핵종의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 두 개가 있어서 이제 더 복잡해지죠. 원소의 경우에는 그 원자 핵 속에 핵종이 중성자 수가 다르더라도 전자의 수는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화학적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만 달라지느냐? 그 원소의 질량이 달라지는 거죠. 이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2000배입니다. 양성자 하나 또는 중성자 하나,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한데, 이놈은 전자 하나 질량은 2000배이기 때문에 중성자, 양성자 하나 있으면 전자 2000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질량은 거의 다 원자 핵 속에 있는데, 중성자 숫자가 바뀌면, 그러면 그
원소의 질량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전자가 물질과 물질 사이에 화학 반응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 반응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핵종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성자 수도 중요한데, 이 중성자 번호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중성자와 양성자 수를 합한 핵자수, 그걸 질량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질량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자 번호 가지고 이제 핵종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소 기호를 이렇게 표시했죠. 근데 원소 기호를 표시하면 그게 바로 원자 번호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원자 번호는 없이 그냥 원소 기호 위에다가 질량수만 표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핵종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핵종의 양성자 수가 몇 개인지, 질량수가 중성자 수가 몇 개인지 이걸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번호를 가지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동위원소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아이소톱인데, 아이소톱의 아이소는 같다는 뜻이고 톱은 이건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숫자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거.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핵종을 아이소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는 같은데 여기 질량수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소톱이다,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토는, 여기서 아이소는 같다는 뜻이고 토는 중성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성자 수는 같지만 원자 번호가 다른 핵종, 이걸 갖다가 아이소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소바는 이건 질량수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수가 같은 그런 핵종을 아이소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자핵을 한번 비교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면 원자에 비해서 원자핵이 훨씬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는 원소로 구분이 되는데 관찰된 원소의 수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118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가네손이 바로 원자 번호가 118짜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정된 원소의 수는 83인데 사실은 이 83이 비스무스의 원자 번호인데 그 안에도 불안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저절로 존재하는 불안정한 원소의 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생성된 불안정한 원소의 수는 26.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인공적으로 생성한 걸 보였죠.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 정도에는 새로운 원소를 막 만드는 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거의 다 만들었고 새로운 핵종은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원소는 이제 거의 새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26개 정도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종의 수는 어떠냐? 핵종의 수는 자꾸 막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퀄 사인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관찰된 핵종의 수는 전부 다 해서 한 3,300개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된 핵종의 수는 260개 정도. 여기서 안정된 원소의 수에 여기에 동위 원소를 쫙 합하면 이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불안정한 핵종의 수는 한 50개. 그리고 인공적으로 생성된 불안정한 핵종의 수는 2,990개 정도가 돼서 지금도 새로운 핵종은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자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핵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이걸 결합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원자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화학 반응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면 거기서 막 열이 나오죠. 또 어떤 반응의 경우에는 막 열을 가하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 옛날 뉴턴 때, 뉴턴의 그 광학이라는 책 맨 뒤에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산성인 황산하고 무슨 산, 그때도 그런 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섞을 것 같으면 막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난 죽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원자를 이제 반응을 시켰을 때, 그 반응한 다음에, 질량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한 질량만큼, 이제 열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결합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결합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원자핵이 나오게 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이제 원자핵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
핵분열을 알게 된 뒤에 아주 중요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식 E는 mc제곱 있죠. E는 mc제곱이 바로 뭐냐면 알고 봤더니 질량도 에너지의 일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는 mc제곱은 질량이 에너지의 일종인데, 그러면 에너지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질량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쟀는데 질량 에너지하고 똑같으면 줄이라는 단위로도 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이라는 단위로 바꾸려면 C제곱을 곱하면 그래서 1kg이면 거기다가 3 곱하기 10의 8승에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죠. 그래서 1kg이 9 곱하기 10의 16승 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E는 mc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앞에 붙죠. 운동 에너지도 있고 뭐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여러 형태로 존재할 때 이게 다 똑같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조건만 맞으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하면 질량도 조건만 맞으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에너지의 양은 똑같이 바뀌는 거죠. 근데 질량은 어떻습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 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로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질량이 운동 에너지도 바뀌고 전자기파로도 바뀌고, 전자기파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입자들이 없어진다면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합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구와 달이 있다고 하면 여기 지구와 달이 있는데 이 지구와 달을 같이 질량을 재면 어떨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만 질량이 얼마인지 우리 압니다. 달만 질량이 얼마인지 아는데 요 두 개를 같이 재면 어떨까? 한꺼번에 재면 요 둘을 합한 거하고 질량이 같을까 틀릴까? 요 둘을 그대로 합해놨죠. 그러면 둘을 같이 재면 어떨까? 이게 진짜로 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제 시도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이걸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질량이 얼마일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볼 것 같으면 엄밀하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때는 둘을 합해놓은 걸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구와 달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구와 달의 결합 에너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다가 만유인력 상수하고 두 질량 곱하고 둘 사이 거리로 나누면 되죠.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이렇게 되고, 아까 이 따로따로 있을 때 질량을 알았으니까 우리 그걸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구와 달이 이렇게 지금 가까이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각각 두 개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떼어내야 되겠죠? 이 두 개를 무한히 멀리 떼어내야 됩니다. 이때 무한히 멀리 떼어내는 데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뭘로 바뀌느냐? 이 두 물체의 질량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개 한꺼번에 잰 질량입니다.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잰 질량에다가 여기에 이 결합 에너지를 더해줘야지, 그래야지 각각의 질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질량을 합하는 것은 결합 에너지보다, 이 둘을 한꺼번에 잰 질량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고, 그 차이가 바로 결합 에너지인데,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한꺼번에 잰 질량은 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둘을 그냥 합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6.0748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건 계산을 했더니 이건 만유인력 상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거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0의 요거는 10의 24승인데 요건 10의 8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한꺼번에 쓴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놈 요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10의 24승이죠. 그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8승 여기 10의 24승으로 곱하면 소수점 이하 여기 몇째 짜리입니까? 16째 짜리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0개가 넘죠. 소수점 이하. 자, 요놈이 실제로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렇게 다루는데 실제로는 요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개를 더한 것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합 에너지가 바로 이런 의미고, 실제로 요 결합 에너지만큼 지구와 달을 같이 재면 질량이 그만큼 줄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안 재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원자와 원자 핵으로 갈 텐데, 원자나 원자 핵에서는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위는 어떠냐? 단위는 적당한 숫자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당한 숫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요 킬로그램은 우리 주위에 있는 물체들을 잴 때 좋은 단위인데, 우리 이제 그 미지세계를 잴 때는 어떤 단위로 질량을 재냐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 제곱으로 잽니다. 요건 바로 E는 MC 제곱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거는 에너지 단위예요.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 하나가 1볼트의 차이에 있을 때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죠.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C제곱으로 나누면 그걸 이제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고, 또 무엇으로도 사용하냐면 질량 단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C12를, 그래서 그 질량수가 12인 탄소는 원자 번호가 6이죠. 그래서 양성자도 6개, 중성자도 6개인 이 탄소의 동위 원소가 질량이 딱 12U라고 정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12분의 1을 1U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건 여기가 요만큼, 여기다 여기 9E에다가 플러스 52, 마이너스 52 한 그 사이에 한 개의 표준 편차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요 놈을 이제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 제곱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위를 가지고 수소 원자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수소 원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양성자하고 전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성자만의 질량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여기 C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질량에다 C제곱을 곱해가지고 MEB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되겠죠. 그리고 전자만의 질량은 얼마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자의 질량은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그리고 수소 원자의 질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때 요놈 두 개, 자, 요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수소 원자의 질량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한번 더 해보기로 하겠어요. 이렇게 더 해봤더니, 자, 이렇게 됐는데, 요놈 두 개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요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 차이가 납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결합 에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구해보기로 하겠어요. 그 결합 에너지를 보면, 자, 수소의 질량에다가 수소의, 이거 우리가 질량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소의 질량 에너지에다가 결합 에너지를 더하면 따로따로의 질량 에너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합 에너지는 따로따로의 질량 에너지에다가 수소의 질량 에너지를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수소 원자 할 때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죠. 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를 수소 원자에다 주면 전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자가 무한히 멀리 간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요거 가지고 계산하니까 이제 13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지만, 요거보다 한 자리 더 정확하게 계산할 것 같으면 이게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전체 질량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쯤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구의 달의 경우에는 둘을 합친 놈의 질량은 10의 24승 킬로그램이었고, 결합에는 10의 8승 킬로그램이었죠.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되죠. 요건 어떻습니까? 요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수소 원자의 경우는 어떠냐? 이걸 내봤더니 요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도 요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반응에서 결합 에너지 때문에 뭐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핵의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자 핵의 경우에 가장 간단한 게 바로 뭐냐면 중양성자입니다. 중양성자는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하고 있는 핵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가장 간단한 핵종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함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핵종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양성자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거 수소의 동위원소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일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걸 중수소의 원자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수소인데 수소의 동위원소는 똑같은 수소죠. 이랬을 때 중수소. 중수소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의 질량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양성자의 질량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가 될까 한번 계산해 보면 아니겠죠. 이때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결합 에너지를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요거 따로따로의 질량에다가 중양성자의 질량을 뺄 것 같으면 1.714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되는데 요거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비율을 계산하면 10의 -4승인데 이 10의 -4승은 바로 무엇과 마찬가지입니까? 0.1%가 되는 거죠. 0.1%가 되면 원자핵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핵종이 바뀌면 그 결합 에너지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장 간단한 중양성자의 경우인데 일반적인 원자핵의 경우에는 어떨까? 원자핵의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바로 뭐였습니까? 핵종을 표시하는 거였죠. 이 핵종인데 저 Z 하나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뭐 Z 안 써도 되겠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Z를 여기다 씁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저 X만 가지고 잘 모르니까 Z도 쓰면 좋겠죠. 그랬을 때 여기다 M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 핵종의 질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B를 이렇게 쓰면 이 핵종의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다 떨어뜨려 놨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양성자와 자유중성자의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유양성자와 자유중성자의 질량 에너지에서 그 핵종의 질량 에너지를 뺀 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Z계의 양성자와 N계의 중성자를 모두 무한히 멀리 보는데 필요한 일이 바로 이 결합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아주 많이 이용이 되냐면 그 핵종의 질량수로 나타내면 그러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결합 에너지를 핵자수로 나누면 핵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의 몫이 나오죠. 자, 그걸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알면 거기다가 핵자수만 곱하면 그 핵종의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질량수의 함수가 됩니다. 질량수가 작거나 크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지다가 작아지는 데 바로 이런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에서 중요한 성질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줄을 이렇게 쫙 껐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세한 이런 표시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게 보면 이게 바로 질량수입니다. 질량수는 여기 0에서부터 여기 250까지 250까지 제일 큰 핵종의 질량수가 양성자, 중성자 합하면 250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때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요 정도 요 철에서 이 철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감소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 대략 여기서는 핵자당 7MeV에서 8MeV 정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여기서 7하고 8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하게 감소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질량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자핵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원자를 공부할 때 원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똑같은 입자다. 똑같은 입자면서 뭐였습니까? 이놈들이 페르미온인데 이 똑같은 입자들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변수 분리가 됐죠. 변수 분리가 됐더니 어땠습니까?
전자마다 다 똑같은 각 전자들의 파동함수의 곱으로 전체 파동함수를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었냐면 껍질 모형을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주양자수가 있으면 그 주양자수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전부 다 그 전자 하나당 에너지가 다 똑같았습니다. 에너지 구입값이. 그래서 이게 바로 원자의 껍질 모형인데, 이 원자의 껍질 모형으로 원자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고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 껍질 모형 그 하나 가지고 잘 못하는 건 그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더 세세하게 잘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자에서 껍질 모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거 거시세계에서 행성들도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행성들의 운동이 케플러 법칙 3개를 만족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원자에서도 이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껍질 모형이 성립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에너지하고 각운동량이 보존이 돼 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이 원자핵에서는 처음 볼 때 이 원자에서 껍질 모형이 성립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원자핵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자들을 잡아다니는 이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그 중심이 딱 있었죠. 행성들도 태양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행성들을 잡아다니는 중심이 딱 있었죠. 근데 원자핵은 어떠냐? 원자핵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원자핵을 모아놓은 건 뭐냐면 핵력인데, 이 핵력은 투물체 포텐셜입니다. 요건 내력입니다. 내력들만 있으니까, 내력들만 있을 때는 껍질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핵을 처음 설명할 때는 어떠냐? 이거 도대체 원자핵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딱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짧은 거리다. 원자핵에 있는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핵력은 엄청 강한 힘이죠. 전기력보다도 엄청 강한 힘입니다. 이게 전기력보다 엄청 강한 힘이라고 하는 건,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나 양성자, 중성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으니까 R이 0에 가까이 가니까 그 전기력에 의한 청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크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게 핵력입니다. 근데 이 핵력이 우리 주위에서는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었습니다. 핵력은 원자핵 속에서만 작용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자하고 핵자 사이의 거리가 페르미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보다 조금만 더 커지기만 하면 그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핵자와 핵자 사이에 가장 옆에 있는 놈들 사이에만 핵력이 작용하고 조금만 멀리는 하나 옆에 있는 놈에도 핵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자력입니다. 물 분자가 있다면 물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그 짧은 거리 힘입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여기다가 물을 놔둘 것 같으면 물이 많으면 물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지만, 물이 크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그래지죠. 그건 바로 뭐냐면 짧은 거리 힘 때문입니다. 그 짧은 거리 힘 때문에, 다시 말하면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이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그 원자핵도 동그랗게 되는 게 바로 그런 핵력의 짧은 거리 힘이어가지고, 초기에는 원자핵을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물방울 모형, 리퀴드 드롭 모델로 원자핵을 설명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껍질 모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원자핵에도 껍질 모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원자핵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원자핵을 바로 잘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원자핵의 껍질 모형은 무엇으로부터 알려졌냐면, 원자핵의 특별히 안정된 원자핵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핵의 마법수다, 매직 넘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바로 무엇과 똑같으냐면 원자의 불활성 기체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자핵의 마법수가 되겠어요. 우리 앞에서 했었죠. 이 불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껍질이 꽉 찬 거죠. 어떤 하나하나의 껍질이 꽉 차면 어떻습니까? 다른 원자하고 잘 상호작용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자의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가 이렇게 됐었죠. 이게 이제 껍질 모양, 첫 번째 껍질 모양 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돼가지고 두물째 포텐셜까지 집어넣어서 요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자핵의 껍질은 안정된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이렇습니다. 이게 핵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 양성자, 중성자에 따로따로 마법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2개일 때 특별히 안정, 또 양성자가 8개일 때 특별히 안정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의 불활성 기체의 경우에도 이때 이런 특별히 안정된 그 숫자를 우리가 할 때 이 10까지만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웠죠. 이제 두물째 상호작용 했더니 10까지 이제 그 18부터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 바로 두 번째부터 좀 이상하죠. 자, 요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걸 마법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자 번호가 있으면 이 번호들 중 하나와 같은 원소는 특별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이 번호와 같으면 특별히 안정이 돼가지고 다른 핵종하고 또는 핵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 그래서 특히 이런 숫자와 같은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갖고 있는 핵종들이 우리 지구상의 자연에 더 많이 존재한다. 이게 존재비라고 하죠. 이 존재비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원자핵의 마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원자의 경우에는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요걸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여기서 조금 틀린 거는 뭘로 조정을 했어요?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그걸 조정한 것이죠. 근데 요놈은 어떠냐? 요게 있을 이유가 없다. 원자핵에는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죽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자이고 핵자들 사이에는 두물째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이 마법수가 존재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법수, 매직 넘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원자하고 원자핵을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원자는 원자핵이 전자들에 대한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의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전자들의 껍질을 누르면서 분포하는 원인이 됐는데, 껍질 모양의 결과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고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는 껍질 모양을 미세하게 조정을 했었죠. 그 원자핵은 어떠냐? 원자핵은 이 핵자와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게 바로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에서 핵자들이 껍질을 이루면서 분포할 이유가 없는데, 원자핵의 껍질 모양이 적용될 이유가 없는데 껍질 모양의 결과인 마법수가 관찰되는 걸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마법수도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핵물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마법수 같은 게 존재하려면 한물체 포텐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물체 포텐셜이 있다고, 사실은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뭐 썼냐면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그 무한우물 포텐셜이라든가 또는 조화진동자 포텐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 형태에는 에너지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같은 어떤 양자수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텐셜의 형태에는 관계없이 뭐든지 하나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토이 모델, 그래가지고 자, 이런 조화진동자,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이런 이제 원자핵은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지만 이런 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양자수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주양자수나 궤도양자수나 이런 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스핀 양자수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조화진동자에서는 에너지 고유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 고유값이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이게 1, 2, 3, 4 이런 거였는데 0, 1, 2, 3, 4 이런 거였는데, 이 라지 n은 요놈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n, l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2n 더하기 l 마이너스 2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조화진동자의 경우에는. 요거 가지고 한번 그려보니까 여기서는 n과 n이 다르더라도 라지 n만 같으면 그러면 이 에너지 고유값이 같은 거죠. 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껍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걸 가지고 껍질을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요 에너지 고유값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유값을 구하고 이 에너지 고유값에 포함된
NL이 몇 가지고, 그러면 L을 알면 그 L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라지 N, 여기는 라지 N을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쓰고, 이 라지 N이 될 수 있는 NL 값. 여기서 N, 여기가 0,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 0이면 N, 마이너스니까 N은 0부터 돼야 되니까, 이게 N이 0이면 L은 N이 1이면, N은 1부터 돼야 되죠? N은 1이면 L은 0. 그리고 N이 2면 L은 0, 1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N이 0일 때는 1, 0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요 N은 1이고 요 N은 어때야 되냐면 N은 N은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L은 N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L은 N보다 작아야 되니까 1,0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S가 있으면 여기 스핀이 있으니까 2개까지 있을 수 있죠. S 상태는. 그리고 여기 라지 N이 1이면 그때는 요거 1,1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P 6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면, 라지 N이 2면 이때는 1, 2하고 2, 0. 이건 뭐냐면, D하고 1, D하고 ES 요거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각각의 이제 궤도에 각각의 라지 N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경에서 토이 모델로 원바디 포텐셜은 있을 수가 없지만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서 여기에 쭉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다 했습니다. 요걸 다 요걸 여기 있는 거 요거 하면 요건 2고 요건 6이고 요거 2개 합하면 12이고 요거 2개 합하면 20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핵자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차근차근 더하면 되겠죠. 2고 여기다 8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 매직 넘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2개까지는 맞추는데 여기 2개까지는 3개까지 맞추네. 그러면 4개부터 맞추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데 이 토이 모델은 그래서 원바디 포텐셜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원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투바디 포텐셜을 이용하니까 뭐가 좀 조정이 됐죠. 그래서 투바디 포텐셜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 투바디 포텐셜은 뭐냐면 N과 L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면 이런 식이 되는데 투바디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이 N과 L이 바뀔 것 같으면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갈라지지만 껍질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매직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20까지는 맞췄는데 3개까지는 맞췄는데 여기서부터는 맞추지 못해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마법수가 발견이 되고 나서 원자핵에도 꼭 껍질 모양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940년대 말에 드디어 이걸 해결한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원자핵의 껍질 모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노벨상을 받게 됐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마리 퀴리 마리 퀴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마리아 괴포트 메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처녀 때 이름은 마리아 괴포트고 메이어는 남편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물리학자로는 이제 그 여자가 이제 퀴리 부인이 받았죠. 첫 번째로. 그게 이제 1903년에 받았습니다. 1903년에 받고, 그 다음에 오래 있다가 1963년에, 그러니까 60년 만에 드디어 두 번째 여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아버지가 괴팅겐 대학의 교수였어요.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괴팅겐 대학에는 이제 그 교수들이 사는 이제 그런 아파트 같은 게 아파트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서 동네에서 살면서 괴팅겐에 있는 교수들하고 아주 이제 이 꼬마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귀염을 받고 자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괴팅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대학교에 이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대학교에 들어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막스 보른의 지도로 1930년에 이제 양자역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에 포스트학으로 연구차 왔던 미국 사람 메이어라고 하는 화학자인데 그 화학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는 미국에서도 경제 공황이어가지고 여자는 이제 직장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자기 때문에도 더 이제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남자가 있으면 이제 특히 가족 중에 남편이 있으면 부인은 직장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연구는 계속 해야지 되니까 남편이 있는 교수의 물리학과에 가서 거의 무보수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카고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누가 있었냐면 핵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엘리코 페르미 이 사람 이제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또 텔러라고 하는 사람도 와 있었고 그래가지고 괴팅겐에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매직 넘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매직 넘버를 이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이제 여기서 찾아낸 이게 그 메이어가 자기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게 바로 뭐냐면 스핀 궤도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 이건 언제냐면 1949년인가 이때인데 1960년이 돼서야 겨우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이제 정식으로 정교수로 이제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1963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죠. 이것과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사람입니다. 한스 옌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한스 옌젠은 이제 함부르크 대학에서 함부르크에서 출생하고 함부르크 대학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도 마법스 현상에 이제 주목하고 똑같이 메이하고 똑같이 스핀 궤도 결합 거의 똑같이 서로 연락도 없이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제 양쪽이 다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에서 동시에 같은 이론으로 내놔가지고 그런데 둘이 경쟁하거나 이러지 않고 둘이서 이제 이제 서로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기초 핵물리학에 대한 원자의 껍질물 이론이라는 그런 기초 핵물리학에 대한 교과서도 같이 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스 옌젠이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49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부임해가지고 그 대학의 이론 물리학을 세계적인 연구 중심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1963년에 이제 메이어하고 한스 옌젠은 이런 원자의 껍질 모형을 이제 만든 공로로 그다음에 유진 위그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유진 위그너는 양자역학을 발전시킨 공로로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라는 건 뭔지 보겠어요. 이 스핀 궤도 상호작용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석이 바로 자기쌍자라고 그랬죠. 양전화, 음전화 이렇게 있는 게 전기쌍자라면 막대자석 N극과 S극이 있는 게 자기쌍자인데 이 자기쌍자는 실제로는 전자석, 전류가 뺑뺑 돌아서 자기쌍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기쌍자는 이런 원형 전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원형 전류는 전기쌍자나 자기쌍자는 그 모먼트 전기쌍자는 전기쌍자 모먼트, 자기쌍자는 자기쌍자 모먼트로 대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쌍자의 성질을 대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전기쌍자는 전하 곱하기 둘 사이의 거리였죠. 자기쌍자는 요 전류 곱하기 요 넓이입니다. 근데 이 넓이를 벡터랑 여기 몇 벡터죠. 그래서 여기서 넓이의 크기는 이 회로 내부의 원형 전류 내부의 넓이고 방향은 요 전류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이게 바로 자기쌍자 모먼트입니다. 이런 자기쌍극자를 이제 자기장에다가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 뭘 받는다 그랬어요? 토크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토크는 힘을 받는데 그 힘의 합은 0이고 토크를 받아서 이걸 회전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토크에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줄 것 같으면 그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같았냐면 뮤더 S하고 같다, 뮤더 B하고 같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핵자를 볼 것 같으면 핵자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고유스핀이 있고 뺑뺑 도는데 이 뺑뺑 돌면 그 뺑뺑 도는 게 바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하를 가지고 뺑뺑 돌면 이게 바로 자기쌍극자 역할을 하죠.
그러면 자기쌍자, 요 궤도 가운동량이 있으면 이 궤도 가운동량이 있는 자기쌍자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 속에 핵자의 전기쌍자에 의한 고유스핀에 의한 자기쌍자 모먼트가 있죠. 그 자기쌍자 모먼트는 에 의해서 뭐가 작용하냐면 바로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 두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 뮤는 그 고유스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저 자기장은 요 가운동량에 대한 거, 두 개. 그래서 자기장과 자기쌍자의 스칼라 곱은 뭐의 스칼라 곱과 같으냐면 이 궤도 가운동량하고 고유스핀 가운동량하고의 스칼라 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궤도 스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궤도 스핀 상호작용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무슨 포텐셜 에너지냐면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요건 그 핵자의 위치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크기인데 요게 이제 우드삭슨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에 이제 비례하냐면 밀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자 핵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밀도가 이제 원자 핵의 중심에서부터 거의 균일합니다. 균일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균일해요. 근데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로 미분하면 힘이 되죠. 근데 균일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0 되죠. 그래서 그러면 힘은 어디서만 받겠어요? 힘은 여기 표면 부분에서만 받겠죠. 이 표면 부분, 여기 바로 표면 부분을 얘기합니다. 표면 부분에서만 0이 아니다. 그래서 이 스핀 궤도 상호작용은 표면 부분에서만 특히 커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가운동량이 클수록 표면 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가운동량이 클수록 점점 더 그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거 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에서 큰 값을 갖게 되고 L이 커질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제 달라지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 궤도 가운동량이 있고 스핀 가운동량이 있다면 우리 가운동량 덧셈을 했었죠. 궤도 가운동량은 L이고 그 다음에 스핀 가운동량은 2분의 1인데 L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나올 수 있는 총 가운동량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L하고 S를 더하면 S는 2분의 1이면 L 더하기 2분의 1하고 L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운동량의 차이의 절대값에서부터 그 두 가운동량의 합까지 1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궤도 가운동량이 이렇게 쓰면 상태수는 요게 L이라고 하면 이 상태수는 2L분의 1, 2L 더하기 1이고 스핀 가운동량은 2분의 1이니까 요건 두 개인데 요 총 가운동량은 요거 L 마이너스 2분의 1짜리하고 L 플러스 2분의 1짜리가 있는데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2J 더하기 1 하면 2L 하고서 빼기 1인데 더하기 2 하면, 더하기 1 하면 2L이 되죠.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L 더하기 2분의 1을 2J 더하기 1 하면 요거 2 더하기 1인데 거기 2L 더하기 1인데 또 1을 더하면 2L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떤 관계 있었어요? 요거 두 개 더할 때는 요걸 이렇게 곱해줘야 됐죠. 요 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더해줘야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됩니까? 2L 더하기 1 곱하기 2면 4L 더하기 2죠. 요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4L 더하기 2죠. 자, 이런 개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 P 궤도가 있다고 하면 요 P 궤도에는 핵자가 6개 들어갑니다. 왜 6개입니까? 요거 P는 L은 1이죠. 그러면 2L 더하기 1은 3개죠. 근데 마다 고유스핀이 있어 두 개 곱해서 요거 6이 되죠. 근데 요 놈이 뭐와 뭐로 나눠지냐면 여기에 P 2분의 1, 요 P 1짜리니까 2분의 1하고 2분의 3짜리가 되죠. 2분의 1짜리는 2L 더하기 2J 더하기 1하면 2가 되고 2분의 3짜리는 4개가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됩니까? 6개가 되죠. D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의 경우는 뭘로 나누자면 2분의 3과 2분의 5로 나눠지는데 요 놈은 4개가 되고 요 놈은 6개가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10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는 3짜리죠. F는 3짜리는 요거 2분의 5하고 2분의 7로 나눠지는데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매직 넘버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이제 그 토이 모델 가지고 한 거 있었죠. 토이 모델 가지고 한 거가 있었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요 놈이 L이 점점 클수록 요게 점점 갈라집니다. L이 클수록 점점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 갈라져서 요 밑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 붙어요. 요 밑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 붙어요. 요 밑에 있는 게 요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요 중간쯤에.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2, 8, 20, 28, 50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바로 매직 넘버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핀 궤도 가운동량을
더했더니 매직 넘버가 바로 나온다고 하는 데서부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이 원자핵에도 껍질 모양이 그대로 성립하는구나 하는데 아직 하나 안 풀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있는 아까 토이 모델에서 했던 거에다가 스핀 궤도 가운 동량을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맞췄죠. 근데 토이 모델이 성립해야 되겠죠. 토이 모델도 아주 성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메이어와 엔제는 핵자의 궤도 가운 동량과 고스핀 가운 동량이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그 에너지 공급값이 바뀐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N의 상태가 NJ-하고 NJ 플러스 상태, 이 N은 주 양자수입니다. 주 양자수가 L이 이제 J-, 다시 말하면 L-2분의 1하고 L 플러스 2분의 1 둘로 나뉘는데 L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 그 간격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큰 중에 아래 거는 밑에 걸로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매직 넘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근데 껍질 모양이 적용되려면 우선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핵자들 사이에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원자 핵에는 그 안에 중심이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핵자와 핵자 사이에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인데 핵력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라고 그랬죠. 바로 옆에 거하고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다 같아요. 밀도가 다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파원리, 베타 원리를 만족합니다. 겹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핵의 내부 밀도는 표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균일해서 우리 원자핵에 따라서 여기 칼슘, 코발트 이렇게 뭐 쭉 해서 밀도를 할 것 같으면 이 중심 부분의 밀도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핵자수가 더 커지면 요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더 커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중심 부분이 점점 커지는데 중심 부분에서는 어때요? 그 핵자가 어디에 있든지 거의 힘을 안 받습니다. 어디서만 힘을 받아요? 표면 부분에서만 힘을 받는데 자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핵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요놈한테 작용하는 핵력의 합은 여기 전체에 작용하는 핵력의 합은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중심에서 거리가 같으면 다 똑같은 핵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 중심에서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 핵력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에서 어디 있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심에서 어디 있는지 요거가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에만 의존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한물체 힘이죠. 그래서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장이다. 평균 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자핵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두물체 힘인데 이 두물체 힘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는 짧은 거리 힘이라는 거, 또 하나는 페르미온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밀도가 같아가지고 밀도가 어디서만 다르냐면 표면 부분에서만 달라서 각각의 핵자에 작용하는 힘이 마치 원바디 포텐셜처럼 원바디 힘인처럼 한물체 힘인 것처럼 작용해서 바로 껍질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에서 핵자에 작용하는 핵력은 내력이지만 원자핵의 중심에서 거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마치 외력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원자핵에서도 껍질 모양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껍질 모양이 적용됨으로써 원자핵을 기술하는 방법이 바로 발전하게 됐고 원자핵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는 양자역학도 거의 원자에서 전자에 적용한 것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꼭 똑같은 입자에 적용하는 그런 양자역학의 방법이 원자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핵의 껍질 모양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원자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 게 핵분열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 다른 것도 좀 이제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핵분열만 하나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핵분열은 굉장히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핵분열을 발견한 3인방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핵분열 발견해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오토 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토 한은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 독일에서 화학박사 받고 그다음에 영국의 램지와 캐나다의 러더포드 밑에서 연구 경력을 쌓았는데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박사 받고 나서 영국에 있는 램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게 방사능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캐나다의 러더포드가 맥길 대학이라는 데서 캐나다를 바로 방사능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방사능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적 기술들을 여기서 경력을 쌓고 나서 독일로 돌아와서 베를린 대학으로 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리제 마이트너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래서 이 오토 한과 리제 마이트너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이제 핵분열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때 뭘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연의 저절로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이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게 우라늄인데 이게 가만 봤더니 우라늄이 별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라늄이 원자 번호가 제일 클 이유가 없죠. 거기다 그 양성자 하나만 더 들여보내면 이게 이제 원자 번호 93짜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겠습니까? 양성자를 원자핵 속으로 집어넣으려면 집어넣기까지가 힘들겠죠. 왜 그렇습니까? 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도 양전기를 갖고 있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청력이 점점 커져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이 실험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데 아까 얘기한 페르미 있었죠. 이탈리아의 페르미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때 1932년에 중성자가 발견이 됩니다. 이 중성자가 발견이 되고 이제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양성자는 안정된 입자지만 중성자는 한 15분 있으면 양성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그래서 이 중성자를 우라늄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건 전하가 없으니까 그 우라늄 원자핵 속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쏙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뭘로 바뀌냐면 조금 있으면 뭘로 바뀌어요? 양성자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라늄보다 더 큰 이걸 초우라늄 원소라고 했는데 그 초우라늄 원소가 될 수 있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을 듣고 이제 이탈리아의 그룹, 그다음에 영국의 그룹, 그다음에 독일의 그룹들이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실험한 게 바로 뭐예요? 원자번호 93짜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자번호 93짜리가 나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화학 반응을 알아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을 알 때 이 원자번호 93짜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거 분석하는 것도 화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자를 이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막 쪼여줘 가지고 그때 새로 생성된 것들 중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이제 이런 걸 실험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내용은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 핵분열을 발견하고 나서 그 핵분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이제 원자 폭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을 했죠. 그리고 2차 대전에 이 핵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핵분열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대량 살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 충격을 받고 이제 반핵 평화운동에 이제 앞장을 섰고 그다음에 1944년에 핵분열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고 그다음에 1955년에는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는 노벨 수상자들의 마이나우 선언을 주도하고 1957년에는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의 괴팅겐 선언을 참여해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걸 이제 강조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리제 마이트너라고 하는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어요. 그리고 빈 대학에서 그 통계물리로 유명한 통계물리의 아버지죠. 볼츠만의 지도로 1906년에 물리학 박사를 받고 이제 독일로 갑니다. 독일의 유명한 플랑크가 이제 있는 데서 공부하려고 갔는데 사실은 이때도 역시 여자라고 베를린 대학에서 별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오토한을 만나게 됩니다. 오토한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이 사람이 한 살 더 많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오토한이 실험실도 같이 쓰자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1926년에는 드디어 이제 그 베를린 대학에서
최초의 정교수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1938년에 이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는데 그때 이제 나치들이 들어온 거죠. 나치들이 득세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을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토 한의 도움으로 스웨덴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938년이 바로 오토 한이 열심히 이제 이제 초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실험 다 끝나기 전에 이분은 이제 스웨덴으로 갔죠. 근데 이제 거기서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실험 결과가 엄청 이상했어요.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실험을 해서 나와서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때 분석을 아무리 해봐야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큰 물질이 절대 안 나오고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절반밖에 안 되는 바륨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화학적 그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이트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걸 했을 때 이제 마이트너가 거기서 당시에 알고 있던 원자핵에 대한 물방울 모형 아까 얘기했었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원자핵이 두 개로 갈라지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원자핵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 리제 마이트너가 이제 핵분열에 크게 기여했으니까 우리 원자폭탄 그 계획, 맨해튼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달라는 이제 요청을 했어도 이제 자기는 절대 무기는 안 맞는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오토 한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때 노벨 화학상에 이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그때 저기로 스웨덴으로 망명돼 있어가지고 오토 한이 발표한 논문에 리제 마이트너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 한의 화학적인 실험이고 그다음에 리제 마이트너는 물리적으로 그걸 풀이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상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109번째 원소에는 마이트너늄 해가지고 마이트너의 이름까지 거기에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프리츠 스트라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정통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베를린 대학에서 거기에 있는 카이저 베를린 화학연구소가 바로 오토 한이 있는 연구소인데 여기에 왔는데 이분이 분석 화학 실험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탁월한 분석화학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그때 중성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생성물이 우라늄보다 훨씬 가벼운 바륨이다라고 바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잡은 사람이 바로 이 슈트라스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자핵이 둘로 쪼개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슈트라스만의 정밀한 분석 결과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순수한 독일인이었지만 나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자기 친구들이 유태인이 있으면 유태인을 자기 집에다 보호하고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마인츠 대학에서 이제 독일의 핵화학 연구를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분열을 발견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성자가 1932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때 페르미가 이 중성자는 원자핵 속으로 쏙 잘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쏙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초우라늄 원소가 나올 거다라고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었는데 1934년부터 이제 오토한 리제 마이트너 그다음에 슈트라스만이 이런 연구를 열심히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트너가 스웨덴으로 망명한 후에 실험을 하다가 슈트라스만이 드디어 바륨이 확실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이걸 전달받아 가지고 이제 마이트너가 이건 핵분열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핵분열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바로 그 소식을 들은 보호가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1938년에 아주 빨리 한 거죠. 그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유태인 물리학자들이 있었죠. 유태인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핵분열이 일어났다는 말만 들어도 큰일 난 걸 바로 알아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라늄이 두 개로 쪼개지면 질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실험 안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기율표에 원자량이 쫙 있죠. 그래서 우라늄의 원자량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륨의 원자량이 있고, 또 다른 쪼개진 원소의 원자량이 있으면 그 두 개의 원자량을 더하면 우라늄의 원자량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이 질량이 이렇게 많이 사라지면 그건 뭐밖에 없느냐? 이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바뀌는데 그냥 큰 에너지가 아니라 C제곱을 곱하면 에너지죠. 그래서 엄청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폭탄으로 만드는데 독일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이젠베르크가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정말 물리학계에서 정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하이젠베르크가 원하기만 하면 거기서 원자폭탄 금방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을 위시해서 이제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 원자탄을 만들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뭐 그거 설계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원자탄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냐고 하니까 몇천 불밖에 안 된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이제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핵분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핵분열은 큰 원자핵이 비슷한 크기의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인데 자발적 핵분열이 있고 유도 핵분열이 있습니다. 자발적 핵분열은 큰 원자핵이 저절로 둘로 갈라지는 것이고 유도 핵분열은 중성자가 들어가면 그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핵분열은 이렇게 이제 둘로 저절로 갈라집니다. 유도 핵분열은 중성자가 들어가면 둘로 갈라지는데 이 유도 핵분열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둘로 갈라지면서 중성자가 두세 개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세 개의 이때 이 중성자는 어때야 되냐면 속도가 느려야지 됩니다. 속도가 빠른 중성자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핵분열이 일으키자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야지 원자핵 속으로 쏙 들어간 다음에 이걸 분열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나오는 중성자가 바로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또 우라늄 원소가 있으면 그놈이 쏙 들어가지고 또 핵분열을 시키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나 이제 원자 폭탄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유도 핵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은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중성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중성자를 이제 받아들인 우라늄이 이제 그 불안정한 그런 우라늄 236으로 된 다음에 요게 불안정하니까 막 돌면서 길쭉해집니다. 길쭉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두 개의 원자핵이 나오고 이때 두 개의 원자핵은 딱 정해진 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중성자 두세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둘로 갈라지면 여러 가지가 갈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두 개로 갈라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중성자 질량하고 양성자 질량은 같다고 얘기하면 각 원자핵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중성자, 양성자 질량 다 합해가지고 결합 에너지를 빼면 되겠죠. 여기서 스몰 b한 건 이건 핵자당 결합 에너지니까 여기다 235를 곱하면 그 핵종의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우라늄, 이놈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량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질량 차이는 나중 거 빼기 요거 우라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뺄 것 같으면 그러면 요놈 빼기 요놈 하면 요거 어때요? 요건 235개고 요것도 합하면 235개니까 요건 합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놈들 차이가 되겠죠. 요놈들 차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세 개는 뭐가 되냐? 요 두 개는 여기 핵자당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되죠. 요 처음 두 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다음 우라늄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두 개를 더한 거하고 요놈하고는 어떻게 돼요? 요놈 두 개, 요놈에다가 235를 곱한 거하고 요놈에다 235를 곱한 놈은 요놈이 훨씬 작죠. 다시 말하면 요게 0보다 커가지고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요 핵분열이 됐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바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부어가 세미나 했는데 부어가 세미나 하는 걸 듣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원자폭탄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이 이 레오 질라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헝가리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922년에 베를린 공대에서 그 박사를 받았는데, 이때 박사를 받을 때 지도교수가 지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맥스웰 도깨비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이제 혼자서 박사를 받고 나서 1933년에는 이제 이 사람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 집권을 피해서 영국으로 간
다음에 또 1930, 바로 원자핵의 연쇄 반응을 구상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특허 등록해가지고 영국 정부한테 요건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뭐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38년에는 유럽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39년에 아인슈타인과 함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을 이제 해달라고 막 아인슈타인이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아인슈타인한테 그 편지 써준 사람이 바로 이 질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쇄 반응을 페르미하고 같이 최초의 연쇄 반응을 이제 실시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성공하게 됐지만 그 성공한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하는 것은 또 강력하게 반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핵무기가 가능해진 건 바로 이 연쇄 반응. 이 연쇄 반응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한번 핵분열이 일어나면 중성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성자가 옆에 있는 놈한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핵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쇄 반응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인데 이 연쇄 반응을 제어를 하면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 되고 제어한다는 것은 중성자 수를 좀 줄입니다. 또는 중성자 수가 너무 줄어들면 핵분열 반응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이걸 적당하게 이렇게 맞추는 거.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원자폭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질량은 뭐냐면 중성자가 두세 개 나왔으면 그 두세 개가 옆에 있는 우라늄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어느 정도 우라늄들이 많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질량 이상이 돼야 된다는 임계질량이 있습니다. 그럼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임계질량을 가만 놔두면 잘못하면 저절로 터지죠. 그래서 이 임계질량을 여러 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임계질량을 준비한 다음에 이걸 여러 쪽으로 나눈 다음에 폭탄을 터뜨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TNT를 터뜨려가지고 여러분들 한 군데 압축시킵니다. 그러면 임계질량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연쇄 반응을 시키면 원자폭탄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어를 하면 원자로가 된다 그랬죠. 원자로는 여기에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제어봉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걸 제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나오면 그 열을 여기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로 보내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제어를 시켜서 원자로를 만드는데 이런 원자로를 만들었더니 지금까지 3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죠. 그게 굉장히 유명하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79년에 유명한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사고인데 이때 냉각수 오작동 때문에 생겼는데 이때 인명피해는 바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였죠. 그리고 진짜 유명한 것은 언제 나온 거냐면 1986년에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나온 거죠. 이때는 즉시 31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주민 250만 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주위 그 굉장히 넓은 영역이 그때 방사능으로 꽉 차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도 기억할 수 있는 2011년에 난 후쿠시마죠. 이건 지진 때문에 생긴 거였고 직접 피폭 사망자는 없었지만 그 각종 질환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넘쳤는데 이렇게 해서 핵 분열이 바로 원자핵을 이해하게 된 다음에 우라늄 보다 더 큰 이제 원소를 만들다는 계획에서부터 이제 핵 분열이 이제 저절로 우연히 이제 실험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5를 다 마치고 다음 시간은 챕터 6 대칭성과 보존 원리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뭐 남았습니까?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3시간.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두 번째 3시간에 걸쳐서 챕터 6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하죠.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양자역학에 관련돼서 꼭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우리 채팅방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3주 강의 동안에 끼워 넣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하고 이런 문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